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48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9,9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238명, 해외 유입은 10명입니다. 잠시 뒤 중앙질환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200명대이긴 하지만 주말이 이제 검사량이 적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말 사이에서는 검사 건수가 줄기 때문에 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신규 확진자 248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국내 네. 발생은 238명이고 해외 유입은 10명입니다. 지금 현재 격리 중인 환자,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의 숫자가 4,650명입니다. 어제 하루 새 177명이 늘어난 숫자고요. 현재 위중증 환자,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의 숫자가 79명입니다. 어제 하루 새 9명이 늘은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망자도 324명으로 어제 1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대기 중인 사람의 숫자가 57,876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많네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네. 있고요. 신규 확진자의 장소별로 보면 확진된 장소별로 보면은 서울이 94명, 그리고 네. 경기가 79명, 인천이 14명, 광주, 충남이 각각 9명 등 이 확진자의 75%가 수도권 등에서 이렇게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2주간 위중증 네. 환자도 5배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86%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고령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큰 지금 우려스러운 점인데요. 현재까지 사망자 연령만 보더라도요. 대부분 60대 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망자의 97%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고위험군이 고령층이 이용하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직접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8월 31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238명입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고 총 사망자는 324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183명으로 2주여 만에 200명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주말 검사량 감소 등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 위험성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위중과 중증 환자가 7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여 결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주민들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끼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짧고 굵게 확실하고 철저하게 실천해야만 합니다. 주말까지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시고 모임과 약속은 모두 취소하고 퇴근 후에는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기 위해 잠시 일상을 멈추고 이번 주말까지 일주일만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 전문대학의 2학기 수업에 대해 비대면 수업 활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 중등 학생의 원격 수업을 위해 오늘부터 2주간 EBS 온라인 계약 콘텐츠를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동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을 당초 1학기까지 해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은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1일 5만 원을 최대 열흘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생명 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 협회를 통해 보험 설계사 등의 대면 영업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하였습니다. 최근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확진자의 입원 대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원 혹은 입소 대기 기간의 문제는 그 환자가 병원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우선 경증 무증상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대상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최대한 빨리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확진된 후 하루 이내 입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증이거나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는 입소 전 자택에서 잠시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대기하는 동안 보건소에서 호흡곤란 등 증상 발현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분들이 치료병상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에도 최대한 빨리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약 1,200여 명 규모를 추가 확보하여 총 2,5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신속하게 센터를 추가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치료 기간에 대해 손실 보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늘 지급되는 코로나19 치료 기간에 대한 5차 계산급과 폐쇄, 업무중지, 소독조치 기간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 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계산급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번 지급 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번 8월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급을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627건 중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며 지급액은 총 2억 4,700만 원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공의 단체는 집단 진료 거부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며 그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참고하면 전공의 단체는 집단 진료 거부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의료 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 거부의 강행 이유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 협의를 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협의에서 의료 전문가로서 정책 제안을 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국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즉시 진료 현장에 복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 중환자실 10개소에 대하여 3차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응급 중환자실의 경우 생명의 위중한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하여 정부의 강제적 행정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집단 진료 거부에 따른 중증 환자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급 종합병원에 대하여 중증 환자를 위한 필수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오늘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를 위한 필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편하시겠지만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상급 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거부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분들이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를 통한 의료와 법률 상담이 지원됩니다. 지역번호 02-6210-0280과 0281번을 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전공의 단체의 진료 거부 기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료 정보 제공이나 법률 상담 등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진료 현장에는 오랜 경무와 무더위를 견디며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거나 그 외에 일반 진료를 위해 애쓰고 있으신 많은 의료진들이 존재합니다.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의료기사, 병원의 관계자들이 오늘도 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러한 모든 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주일은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막고 우리 일상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방역 배수진입니다. 국민들, 특히 수도권의 주민분들은 앞으로 일주일간은 일상을 잠시 멈추신다는 생각으로 외출과 모임 등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시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최대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네, 중앙질환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역당국의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위중증 환자가 지난주에 비교해 2배가 증가를 했고요. 또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서 위험 지표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중증도,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 그러니까 중환자실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79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숫자가 늘고 있어서 결국 병상 배정이나 이런 데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결국 치명률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원 치료센터 같은 경우 입원을 갖다가 이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 지금 하루 정도 입원 대기가 한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택 대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 기간 중에서도 이제 대기 중에 이제 보건소에서 뭐 발열은 없는지, 그다음에 호흡기 증상 없는지 증상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네. 지금 관찰하면서 지금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앞으로 이 지표들 가운데 이제 최근 2주간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한 네. 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켰느냐 지수를 보면은 1.5입니다. 수도권이나 전국 할 거 없이 1.5인데요. 네. 1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유행이 계속 확산 중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제 최근 2주간 확진받은 4,300여 명을 분석해 보면 이 중에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942명으로 21.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21.5%라는 건 지난 4월 이 집계치 발표 이후에 최고치를 보인 건데요. 네. 감염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만난 접촉자 가운데서 조용한 전파자가 계속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역량에 대해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미 한계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추적해서 전파를 막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통해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이틀째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확실하고 철저하게 좀 지켜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도 부처의 후속 조치들이 또 언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교육부는 전국 대학, 전문대학의 2학기 수업에 대해서 비대면 수업을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의 원격 수업을 위해서 오늘부터 2주간 EBS 온라인 계약 컨텐츠를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요, 아동의 돌봄 부담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네. 이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을 당초 1학기까지 해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은요, 가족 돌봄 휴가 사용할 때 이 근로자 1인당 하루에 5만 원을 최대 열흘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도 있는데요. 네네. 생명 보험 설계사 분들이 이제 대면으로 영업하는 대면 영업을 것을 하죠. 네. 이제 비대면으로 자제하도록 알겠습니다. 대면은 자제하도록 강력히 네네네. 권고했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각 이제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카페와 또 제과점 같은 게 좀 약간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업 시간 그리고 업소의 종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네. 보기에는 카페여도 만약 그게 제과점으로 그게 등록이 돼 있다면 등록이 돼 또 있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먼저 수도권 지역 주민들께서는 일반 음식점 그리고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이용 시에는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현장 이용이 금지됩니다. 그 외 시간에는 이제 현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이 시간대에는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야 하고요. 이와 달리 또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의 경우에는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 섭취가 금지가 됩니다. 여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프랜차이즈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은 지금 이 기간 중에 웬만하면 그렇죠.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이 독서실과 이 스터디 카페의 경우에도요. 집합 금지 조치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대면 수업도 불가능하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도 이제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금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소규모 요가 같은 교습소는 어떻습니까? 네, 일부 요가, 네. 필라테스, 댄스 그리고 발레 시설 같은 곳이 교습소로 신고가 돼서 10명 미만으로 이제 정상 영업한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네. 방역 당국은 이곳도 엄연히 집합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시설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 체육시설의 정의를요.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무도장이나 댄스장 이런 모두 포함된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습소로 신고되고 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합 금지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현재 위험 요인들을 보면 앞서 강조한 것처럼 중증 환자가 늘고 있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고령층 아니겠습니까? 이 고령층 중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또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빨리 이제 대기 시간 없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이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요.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진단이 되고 네. 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사망하거나 코로나19인지 모르고 이미 사망을 했는데 사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코로나 양성이 확인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상당히 매우 우려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조기 검사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이들이 투표를 통해 집단 휴진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물론 국회와 의료계까지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정부는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의사협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났습니다. 이후 이어진 보건복지부와의 회의.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은 전공의 협의회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일 이번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전공의들과 만나 국회 내 협의기구를 만들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제는 병원협의회 등 범의료계가 모여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하겠다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진행된 전공의들의 긴급회의. 첫 투표에서 집단 휴진안은 과반 정족수를 못 채워 부결됐지만 재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재투표 결과 모든 전공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단체 행동을 지속한다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집단 휴진 지속 추진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하며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협의회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 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을 지지하고 나선 데 이어 서울대 병원 전공의들은 오늘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즉시 진료 현장에 복귀해달라며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를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선포했는데요. 조금 전 11시에 서울시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박유미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로 인한 23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분은 70대 서울시 거주자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8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치료 중 8월 30일 사망하셨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8월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 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94명이 늘어서 3,867명으로 1,945명이 격리 중이며 현재 1,899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94명은 해외 접촉 관련 3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10명, 동작구 신학교 관련 8명, 노원구 삐까운 교회 관련 4명, 광화문 집회 관련 3명, 동대문구 SK 탁구장 관련 3명, 동작구 요양시설 관련 3명, 영등포구 권능교회 관련 3명, 성북구 체대 입시 관련 2명, 마포구 소재 군 관련 사무실 1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6명, 기타 확진자 접촉 24명, 경로 확인 중 24명입니다. 8월 넷째 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84명으로 일평균 126.3명이 발생했습니다. 8월 셋째 주 일평균 확진자가 128.9명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를 찾지 못한 감염 경로 확인 중인 환자의 증가세도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8월 둘째 주 전체 확진자의 7.1%였던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는 8월 셋째 주 16.9%, 넷째 주는 31.4%로 대폭 늘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집단인 65세 이상의 확진자 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8월 둘째 주 전체 확진자의 13.8%였던 65세 이상 확진자는 8월 셋째 주 22.8%, 넷째 주 22.6%입니다. 다음은 종합병원 긴급 현장 점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9월 1일 이틀 동안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88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감염 관리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8월 2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라 시민의 혼란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만들어 오늘 중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을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시민들은 각자가 방역의 주체로서 최대한 외출과 만남은 자제하고 외부 활동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서울시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은 어젯밤 9시부터 술집과 음식점 등의 매장 영업이 제한됐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하루 종일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해 한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행 첫날 모습 신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호프집이 불을 끄고 영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참 손님을 받을 시간이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오후 9시부터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포장이나 배달 수요가 거의 없다 보니 매출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여기 이제 간단하게 뭐 맥주나 뭐 하나 오신다면은 8시 반, 9시 이래야 이제 시작인데 9시까지 하리라니까는 그냥 월요일 당장에 문을 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업시간 제한 기간 아예 문을 닫아버린 곳들도 눈에 띕니다. 일부 가게에서는 단속 나온 구청 직원들과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매장에서 CCTV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희 밥도 못 먹어요? 직원이 확인을 안 해주셨어요. 가장 많이 달라진 건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일반 음식점과 달리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24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카페는 앉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잠깐 방문하는 포장 손님도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뒤에야 매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불편하지만 방역에 동참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카페에 앉아서 쉬고 뭐 또 일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편하지만 좀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페와 식당, 주점 등이 문을 닫자 갈 곳이 없어진 일부 시민들이 편의점으로 몰려 강화된 거리두기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오늘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서울이 31도, 대전이 34도, 대구가 33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강릉 26도에 머무는 등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 내륙과 전라도 내륙 지역에 벼락과 함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지금의 분석대로라면 수요일에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 목요일 새벽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매우 강하게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중심에 가까운 제주도와 경상도 해안, 강원 영동 지방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두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